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ETF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5,000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10,000원으로 올라와서 다 5,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배터리 같으면 배터리 ETF를 바로 내고, 뭐 방산이 같으면 방산 ETF를 내고. 사실 미국 시장의 모멘텀이 주춤주춤하는 거는 한국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요새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원화로 빚을 내서 달러를 사라. 지속적으로 한국 주식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그 ETF가 나왔습니다. 네. 라이프 자산 주주 가치 액티브 ETF. 네. 왜 이렇게 ETF 이름이 길어? 요새 ETF 명칭이 너무 길어. 정확한 명칭은 에이스 라이프 자산 주주 가치 ETF고요. 이게 한투 운용에서 나온 건데 네. 라이프 자산 운용이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운용을 네. 한다는 거죠. 저희 라이프 자산 운용은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가입하시는 공모펀드나 ETF를 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국투자신탁 운용 ETF 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 운용에서 ETF를 만드시고 네. 그냥 저희 이름을 같이 쓰면서 저희가 좀 일종의 조언을 해드리는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운용은 한투 운용에서 하시는 그런 형태의 ETF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MTS나 HTS를 그냥 라이프 자산 네. 혹은 주주 가치 액티브 이렇게 치면 이제 ETF가 나올 겁니다. 종목명이. 네. 이거는 광고 아닙니다. 네. 강대건 대표님이 와이스트리트에서 광고 주신 거 아니에요. 네. 뭐 주신다면 저희는 받을 용의는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주 가치 액티브 ETF 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많이 상의를 할 때 예. 그 ETF를 이제 한투운용에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만들자고 할 때 사실 저희는 사모펀드고 저희 종목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좀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어떤 종목 들어있나 구성 종목을. 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 전략은 그 어떤 주식을 사고 그 기업에 제안을 드리는 방식이에요. 좀 어떤 재평가를 만들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회사랑의 뭐 비밀 유지 같은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ETF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5,000원이라는 거예요. 5천억? 5,000원. 5,000원. 가격이. 네. 대부분 ETF가 10,000원으로 상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0원으로 올라와서 다 5,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씁쓸한데. 네, 그게 이제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잘 팔리는 ETF를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제일 좋은 ETF를 내놓는 거죠. 가장 핫할 때. 핫한 거. 그러니까 뭐 옛날에 배터리 같으면 배터리 ETF를 바로 내고, 뭐 방산이 같으면 방산 ETF를 내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일 핫할 때가 제일 꼭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를 내놓다 보니까 제일 잘 팔리는 걸 내놓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5,000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ETF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 리스크를 투자자분들한테 전가를 하면서 좀 뭐 당신이 선택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좀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ETF 말고 좀 꾸준히 올라가는 ETF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누가 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핑계인데 그래서 저희 에이스 라이프 자산 ETF는 핫한 종목을 쫓아가지 않고요. 주도주를 담지 않고 대신에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냥 싼 게 비지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변화가 있고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애써서 좀 담아보자라는 컨셉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ETF가 좀 재미가 없어요. 보통 ETF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사자마자 막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상장된 지 한 4, 5개월 된 것 같은데 그냥 아주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김기백 매니저도 출연을 했습니다만 강대건 대표님의 그 라이프 자산 주주가치 액티브 ETF도 그렇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가치주 또 가치 투자하시는 하우스에서 만든 ETF는 요 2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이런 게 더 많아져야죠. 시장도 넓어지고 사람들이 네. 가치주 펀드, 뭐 가치주 ETF 뭐가 있어 서로 막 비교해보고 네. 이런 문화가 좀 많아지면 그래도 좀 가치주도 더 잘 되겠죠. 네, 선택지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투자 상품이라는 거는 좀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예측 가능. 그러니까 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상품은 그냥 이런 상품이야 이렇게 될 거야 뭐 그런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자산 관리를 하시거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핫한 ETF는 내가 이 테마가 어떻게 될지까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그 모든 투자 판단을 다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뭐 저희가 뭘 사고 뭘 어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ETF는 그렇게 시장에서 막 핫한 종목들보다는 좀 소외된 종목 위주로 하방이 좀 안 빠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좀 좋은 투자 대안이 있으면 글로 가겠지만 잠시 쉬어갈 때는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뭐 이런 정거장 같은 ETF를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액티브면 계속해서 종목 편입 편출 비중 조절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계속 또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네. 분배금도 꽤 나옵니까? 배당? 그래서 이게 제가 해본 건 아니고 한투운용에서 들었는데 전체 그 ETF 배당 수익률이 4%가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현재?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기마다 배당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그 펀드 매니저 강대관이 또 유명해진 계기가 뭐 꾸준한 수익률도 있습니다만 또 이제 가치주 어떤 펀드 매니저로서도 그렇고 과거에도 보면 좀 위기 때 강한 스타일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위기 때라면 대표적으로 언제였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2007년부터 펀드 매니저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9년 차로 가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2008년 금융위기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펀드 매니저 2년 차에. 네. 그래서 뭐 정신없이 사실 제가 2007년 겨울에 시작을 해가지고 뭐 시작하자마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좀 트라우마가 돼서 그런지 조금 그 뒤로 하락장에서는 제가 좀 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11년이나 13년, 뭐 16년, 20년, 22년 하락장들이 있었었는데 그 제가 그때 좀 잘 막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상쇄되는 게 있어가지고 저같이 운용을 하면 고수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삼양식품 이런 걸로 많이 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제가 또 저 같은 운용 스타일은 한 번도 주도주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어서 또 강세장에서는 변변치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뭐 하락장에서 손실이 잘 안 나는 그런 특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수익률 1위를 기록하셨던 게 2016년, 20년. 네. 근데 이때도 시장이 안 좋았었던 때잖아요. 네. 2016년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 국면이 있었던 해고. 2020년이면 뭐 코로나 때고. 2020년에도 수익률 1위를 기록하셨어요? 연간으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는 사실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주린이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었고 그때 뭐 웬만한 주식 사면은 뭐 2020년 3월 바닥 대비 막 2배씩 벌고 막 이랬던 장세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주식형 펀드 1위를 하셨다고? 그때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직전에 좀 운이 좋게 현금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직후에 좀 많이 하락했을 때 그때 좀 저희가 많이 매수를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엄청나게 물량 투입을 해서. 그때는 뭐 진짜 좋았죠. 사실 그 코로나 3월, 4월 때는 그렇죠. 그 바닥 대비로 했을 때는. 이제 다시 시계를 2025년으로 돌려서 오면 이제 또 그래도 위기에 강한 스타일이라고 하시니까 트럼프 1기 시대 2017년은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2018년에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우리 시장도 그냥 와장창 깨졌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트라우마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트럼프 2.0 시대 지금 관세 전쟁 더 강해진다는데 어떨까? 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트럼프 2.0이라고 하시니까 사실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말에 당선이 돼서 2017년을 이제 지나고 2018년 이제 그때 말씀하신 그런 하락장 반응이 좀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의 플레이북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1.0 대비로 좀 반응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반응이 빨라진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작년 11, 12월에 이미 뭐 달러가 초강세로 가고 금리도 좀 올라가고 막 그런 그 트럼프 정책을 이미 예견을 해서 막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그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달러는 조금 주춤하고 그다음에 선반영돼 있는 효과로 인해서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17년, 18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시장의 반응이 이번에는 취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단기간에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보편 관세다 어쩌다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반응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국에 제일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 미국에 제일 안 좋다고?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정책을 보면
뭐 관세를 일단 부과를 보편 관세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도지라고 하잖아요. 뭐 네. 정부 효율성 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앨런 머스크를 내세워 가지고 지금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게 미국 경제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홀로 좋았던 이유는 네. 뭐 AI도 있고 뭐 혁신도 있겠지만 사실 큰 축 중에 하나가 정부 재정 지출이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고 네. 거의 전시 재정에 방불케 하는 정도 수준으로.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대선 앞두고 이제 바이든 현 정부가 인기가 없으면서 또 재정을 왕창 풀었어요. 네네. 그래서 2020년부터 거의 만 5년 가까이 재정을 되게 과도하게 풀었었고 그 효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고 물가도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 재정 지출을 좀 깎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아주 공격적으로 깎고 있기는 않을 거고 아직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만 그 미국 재정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그 기대하기가 그만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미국 민간 경제가 굉장히 지금 탄탄하고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경제 성장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을 깎고 있다. 네. 이런 점이 좀 들고 반대로 이 보편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쉽게 안 빠지고 있거든요. 뭐 1월달 CPI가 좀 높게 나오긴 했는데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세 부과로 인한 그 물가 상승 효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재정 지출 삭감으로 인한 경기 후퇴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조금 주춤한데 네. 물가는 잘 안 떨어지는 일종의 약간 그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그런 압력을 지금 스스로 좀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물론 뭐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뭐 미국의 온쇼링을 더 리쇼링을 강화하면서 미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모멘텀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미국 경제 모멘텀에 좀 안 좋은 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율 트렌드 같은 걸 보시면 오히려 작년에 뭐 원화 기준으로 한 1,500원까지 갔다가 네네. 지금 1,440, 30 주춤주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관세를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원화는 조금씩 내려가는 양상인데 원화 강세, 달러 약세.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환율에는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실 작년까지는 환율이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게 미국만 좋고 나머지는 다 죽는데 뭐 레스트 오브 월드라고 하잖아요. US 도미넌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어떤 그 일변도가 되게 강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관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주춤주춤한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모멘텀 약화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책을 뭐 관세라는 게 뭐 협상 수단이라고 하니까 예. 뭐 또 워낙 또 말을 잘 바꾸기 때문에 뭐 일주일 뒤에도 없던 걸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트렌드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제일 많이 단기적인 모멘텀 쪽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건 미국 쪽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확 세게 왔었고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실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던 게 수출 위주의 제조업 국가인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연초에 대한민국 증시는 또 가장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 네. 또 반대로 미국 장세는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빅테크들이 주춤하고 있고 네. 그게 거기서 나타나는 일련의 움직임이라고 네. 예고편으로 네.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사실 그 관세 부과 영향이 뭐 한국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작년에 워낙 많이 절하가 돼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세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 네. 이미 그 최근 3년 동안 미국의 FDI 유치를 보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FDI면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 외국계 기업들이 미국 본토 내에 투자한 그 총액을 보시면 그래서 뭐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주요 수출 품목들이 상당 부분 미국으로 이미 공장이 되게 많이 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으로 공장이 안 가 있는 수출 품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중국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수출 기업들이 경쟁 상대가 별로 없습니다. 한시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관세 부과로 뭐 국내 기업들 실적에 되게 후퇴하거나 네. 이러는 거는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주가 움직임이라는 게 되게 정직해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면 좋은 거고 뭐가 떨어지면 나쁜 거고 뭐가 주춤주춤하면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올해 이렇게 좀 보시면 지금 YTD로 미국 주식이 다른 데를 오히려 언더퍼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주춤주춤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계속 뒤바뀌겠지만 예. 현재 한 달 반 스코어로 놓고 본다 그러면 네네네. 이게 오히려 다른 나라는 괜찮고 예. 지금 미국이 조금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양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겪어봤던 어떤 좀 내성이 생길 것 같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2024년에 안 좋았던 게 반영되어 있어서 우리 주식이 좀 싸진 것도 있고 네.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약간 버퍼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고 네. 관세가 생기는 것도 이제 상기해 줄 수 있는 부분. 좀 그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더 좋은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읽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데요. 사실 그 미국 시장의 모멘텀이 주춤주춤하는 거는 한국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4분기에 이제 뭐 원화도 많이 떨어지고 코스피도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 우리나라 주식과 우리나라 원화 자산을 이렇게 막 집어 던지고 이런 분들이 그 외국 분들이 아니고요. 네. 한국 분들이에요. 서학개미 뭐 어떻게 별로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외국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 포지션을 되게 정리한 지가 오래돼서 그렇죠. 영향력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요새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원화로 빚을 내서 달러를 사라.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작년 하반기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막 매일매일 거래대금을 보면 그 예탁원 같은 데 통계를 보면 개인분들이 한국 주식을 거래하는 금액보다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금액이 어떨 때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거의 극단까지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한국에 자산이 있는 분들이 이제 거래하는 금액 자체가 차이가 안 나라는 거는. 그래서 사실 한국 주식이 조금 반등이 나오는 선결 조건은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공백으로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단계적인 거고 지속적으로 한국 주식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네. 전어라도 구워야 되네. 전어라도 구워서 뭐 이게 뭐 요새는 뭐 봄이니까 뭐 쭈꾸미를 굽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라도 좀 해서 네. 사실 약간의 그 수급 플로우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은 굉장히 극심한 자본 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진정이 되거나 뭐 돌아오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약간 진정만 되더라도 좀 한국 시장이 오히려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좀 주춤해지는 게 한국 시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미 뭐 미국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안 반가운 얘기겠지만 그래서 사실 최근의 움직임들이 조금 긍정적인 희망을 주는 건데요. 근데 반대로 말해서 제가 아까 관세나 이런 부가 정책들이 좀 미국 시장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뭐 미국 시장이 주춤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빠진다. 이러면 이제 한국 시장도 같이 빠지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뭐 전 세계 경기의 모멘텀을 쥐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그 한국 시장의 제일 바람직한 상황은 미국이 좀 고점을 횡보를 하면서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조금 이제 그 고점에서 이렇게 좀 주춤주춤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마치 아까 모두에서 KB금융이 주춤할 때 우리금융이 올라가는 것처럼 전체 섹터가 정체될 때 이제 개별 그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나오는 것처럼 올해 좀 미국 시장이 주춤해지면 좀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한국 주식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캐치업을 하는 장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상반기에는 그런 양상이 나올 개연성이 좀 있어서 단순히 많이 빠졌다는 것만 가지고 지금 한국 주식을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좀 캐치업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주식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력적인 종목 장세가 나타나면 또 이제 서학기민 분들이 이렇게 볼 때 뭐야 한국 시장 왜 저래? 그렇죠. 이러면서 또 다시 이제 짐 싸갖고 오실 수도 있고 요 대목에서 약간 지금 한 악플 12개가 더 달렸습니다. 저한테 달린 건 아니고 저를 향해서 그분들을 향해서 저희는 그럼 이 YG 부스터를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일단은 좀 돈도 들어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뭐 전고점 뭐 회복도 못 하고 있고 이런 시장이어가지고 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의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리는